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사연님이 스튜디오가 추운가 봐요. 김종배님 옷이 하고 물음표를 찍어주셨는데 이욕 갖고 그러는데 스튜디오는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옷을 그저렇게 두껍한 걸 입었어요. 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제가 가을을 타거든요. 네. 그죠? 왜? 의외의 감수성. 네, 비웃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박준 변호사가. 네. 자, 첫 뉴스 가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어제 마쳤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후보를 내자는 당내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실상 후보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만들었던 당원을 뒤집는 모양새라 이 당 내부 일각에서 또 당 밖에서의 비판도 상당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민주당을 향해 짜고 치는 고스톱 등의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했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제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무공천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틀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고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며 책임 정치를 강조하지만 비판 여론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근데 이렇게 할 거라는 건 익히 네. 예상이 됐던 바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솔직 네. 버전으로 이 이야기를 해서. 방법이죠. 이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고 네. 당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당원을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앞에 당원을 그대로 두고 중대한 사유로 보궐선거를 했을 때 공천하지 않겠다. 그 예외 조항으로 이제 전당원 투표가 있으면 예외를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한 건데 현실과 이상 같은 거 같습니다. 다른 고성군수라면 이거를 지키겠죠. 아니 왜 고성 군민들 기분 나쁘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수권 정당이 그걸 정당의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얘기고 마찬가지로 만약 국민의힘이 이렇게 논리 전개되지 않겠지만 대통령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지금 다 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안 내리지는 않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아니 되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당은 없지만 네. 그 당의 당은 없지만 어차피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해버리면 사실은 논리법에 따르면 그럴 수도 그럴 있다. 수도 근데 있다는 이제 거죠.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당시 그 후보가 나섰을 때 민주당에서 염치가 없다. 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느냐라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비판이 있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출마를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모두 서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모두가 룰을 위반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새정치인이 이런 또 명분은 최소한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도 아마 검토를 했을 때 만약에 여론이 썩 좋지 않고 출마를 하더라도 강행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적다면 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했을 때 판을 해볼 만하다.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봤을 때 서울 시민들도 그렇고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시장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쪽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외곽 지원하는 쪽의 방향도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냥 정면으로 나서는 게 낫겠다. 차라리 매를 그냥 맞자 먼저 이런 식으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천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그렇죠. 했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이니까. 그런데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는 게 유권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논리는 뭔가 좀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소속 단체장이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천을 안 한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천을 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책임과 저 책임은 뭐가 다른 겁니까? 말이 안 맞죠. 안 맞죠, 말이 전혀. 안 맞죠. 예. 그렇죠. 책임도 갖다 붙일지 좀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논리 개발이 그렇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 원칙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원칙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바꾸는 절차 등에서 네. 민주정당이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총의를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볼 수도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그냥 돌파를 하는 게 낫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정치와 같은 명분을 붙이는 거는 네. 오히려 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이야기를 할 거라면은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가 또 뭐 당원이나 서울 시민들의 입장, 또 부산 시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최소한 그런 민주당도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과거의 이 원칙을 왜 뒤집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그 당시 원칙이 틀렸던 건지 뭐 섣부르게 뭐 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정리와 판단을 함께 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그에 대한 결과들도 모두가 이제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싶습니다. 뭐 전당원의 뭐 퍼센트상으로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뭐 통과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70%가 여론상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가 좀 많이 남았지만 계속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당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떡하느냐. 바로 그렇게 하면 되죠. 바로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맹공을 퍼붓고 네.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아마 지금부터 해서 선거할 때까지 계속 해도 사실 상관없을 정도로 네. 아마 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야당이라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당 입장에서 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뭐 선거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당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정당 두 개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그 두 번째 큰 선거 하는 곳인데 그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도 봤을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안 맞기 때문에 네. 뭐 사회 후보로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참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단위가 좀 작은 선거에서는 원칙대로 해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단위가 좀 큰 선거에서는 좀 상황적 논리가 좀 더 작동이 되는 거냐 이렇게 좀 그렇죠, 따질 수 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당원을 그렇게 뒤에 예외 조항을 좀 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 사실 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에서 당시도 이만솔 그 당시 서대문구 의원이 사퇴를 하고 탈당을 하면서 그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섰을 때 예. 정의당은 서대문구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물론 구의원과 당연히 시장급은 위상이 맞지는 않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국민들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명분에 가까운 큰 정치를 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분장을 할 때가 있고 해봤자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솔직한 게 나올 수 있다. 매노님이 후보를 안 내면 정당이 아니죠. 미안하다 하고 내야죠. 이런 의견을 어쩌면 보내- 이게 정답일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 뒤집어서 죄송한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그렇게 번만 했었으면.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사실 그게 맞는 얘기 네, 아닌가요?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공법. 네. 후보를 내는 게 책임 정치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라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서자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퇴진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그리고 또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다. 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은 민주당 이중대 정당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어 복당 신청 여부에 대해서 적장자를 내쫓고 서자를 데리고 와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받아가지고 입당을 하라는 건 정상적인 절차이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흔들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조경태 전 최고위원 등이 김종인 비대위의 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우리가 적선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라면서 비대위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평소 비대위에 비판적이었던 장제원 의원 역시 이 조기 전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정체를 겪으면서 이 김종인 리더십에 대한 찬반도 충돌하는 가운데 과연 기존 임기까지 비대위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보입니다. 아무튼 뭐 김종인 위원장 이제 현 위치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가 이제 본류가 될 텐데 저는 그 전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적서 이야기예요.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러면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면 그럼 지금 서울 차별하십니까? 왜 이렇게 구시대적이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듣고 한번 뭐 적자 서자 얘기가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데 왜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되는 걸까요? 또 제 귀에 또 와닿으니까 차라리 쓴 뭐 것 같아요. 굴러온 돌 이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죠? 딱 와닿으니까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아마 쓴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만큼 아마 홍준표 의원이 좀 시기나 이런 걸 보는 거는 좀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시기가 맞다고 뭐 100%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네. 약간 리더십 흔들림이 있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내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한 번 더 던져야 되겠다. 근데 뭐 굴러온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와닿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한 단어를 쓰려고 적장자, 네. 서자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나 각자가 사실 이해관계 달려 있는 부분이 있죠. 홍준표 의원은 이제 복당, 차기 대권 등에 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조경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시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좀 지금 비대위 체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여러 불만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흔들기가 그럼 정말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체에 좀 리스크가 될 것인가, 조기 퇴진 그리고 조기 전대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깃발을 들었을 때 여론이 좀 조성이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말에 말을 보태면서 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은 당내에서 비슷한 여론을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다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더 조금 축혀 세우는 분위기거든요. 아니 물리적으로 지금 전대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했다가는 뭐 보궐선거 준비하기도 이제 지금 그 빠듯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전당대회 리더십 좀 흔들리는데 네. 외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약간 뭉쳐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뭐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입당은 절대 안 된다 홍 의원님 이런 식으로 썼던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안에서 조금 흔들리는데 오히려 더 굳히는 좀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처음 출범할 때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좀 않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머리를 교체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땐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체제가 완벽한 체제라거나 뭐 그러진 않고 당연히 내부적으로 불만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교체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당이 쪼그라드는 모양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점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단순히 내 외부에서 소수의 인사들이 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보궐선거가 아무래도 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일단에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정치의 생리다. 근데 또 이게 치고 돌았는데 좀 별 게 없잖아요. 그럼 또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어차피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뭔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찌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번 찔러.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제 다시 빠지겠죠. 네.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데미지를 누적시켜 놓는 왜냐 거겠죠. 본인은 지금 복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안팎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지금 정비돼 있느냐, 네. 혁신 지수가 어느 정도냐 이 이야기가 또 따라붙게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 씨의 핵심 관계자가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최근 네덜란드 사법당국은 최 씨의 집사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의 한국 송환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덜란드 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서 윤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추후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의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서 2주 내로 한국 검찰에 압송될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데이비드 윤 씨가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경우 또다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 씨는 독일 영주권자로 유럽 현지에서 최 씨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생활 전반 등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6년 9월 당시에 독일로 출국을 하면서 은둔을 했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서 네덜란드 헌병에 의해 검거가 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챙긴 혐의 등등을 받고 있는데 특히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최서원 씨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수사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송환이 돼서 관련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최순실이죠. 최서원 씨의 재판 중에 특히 지금 재산 은닉했던 부분을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오히려 이제 숨겨진 재산이 어느 그렇죠. 정도냐. 어느 정도 숨겨놨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수적인 거는 있어도 본류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에서 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라고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나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달리 판단될 여지는 좀 적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송환이 돼서 진술한다면 그게 결정적이다. 네. 이렇게 가를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최서원 씨, 구 최순실 씨, 최순실 씨 이제 최순실 씨의 이제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건 좀 파악할 수 있다. 상당히 돈이 꽤 있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추징금하고 일부 납부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계속 요청을 했던 거고 네.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얼만큼 숨겨놨는지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타래를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뇌물액수 판단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89억 원으로 봤었다가 2심에서 36억 원, 50억 원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좀 나름의 반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가운데 데이비드 윤 씨에 대한 이 관련 조사가 이어졌을 때 이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가 일말의 기대가 네, 좀 있는 그건 거거든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50억을 기준으로 또 넘느냐 안 넘느냐가 양형이나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그렇죠.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대법원 가가지고 다시 네. 어떤 그 뇌물의 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고 이제 뭐 파기환송심 가서 파기환송돼서 지금 뭐 곧 선고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국정농단 부분은 지금 네. 정호영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데 음, 선고가 되는데 뭐 이 데이비드 윤 씨가 그 사이 와가지고 뭘 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지금 재판된 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지연 전술을 더 쓰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더 불복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최대한 좀 늦게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자기 송환되면 안 되는 이유로 계속 송환되면 정책 탄압받는다 네, 이런 정식 탄압이다. 뭘 탄압을 해요? 근데? 박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법원에서 어쨌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취소가 된 거니까요. 네. 네. 아마 그 논리로 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